안녕하세요. 에듀윌 세법 김윤경입니다. 2022년 4월 2일 날 국가직 9급 세법개론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청평을 한번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요. 여기가 저희 시험이 계산형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계산형 문제가 법소부에서 각각 한 문제씩이 나왔습니다. 계산형 문제의 난이도 자체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했었는데요. 이게 일종의 예고편 같죠. 앞으로 계산형 문제를 많이 낼 거야 라는 예고편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상승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지엽적인 부분은 특별히 없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기존 기출에서 언급됐던 지엽이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와 다르게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형 문제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주제 자체가 쉬운 주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답을 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주제 자체로는 이제 어려운 주제들도 즉시상각 의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뤘었고, 그다음 뭐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입금 산입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들이라든지 이러고 이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법인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법인세 부분에서 이제 그 얼마나 더 공부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득점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와 수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수입 시기는 당연히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에 관세 신고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를 수입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 공짜로 주기 위해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우선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붙고 그다음 쓰잘데기 없는 거 쭉 다 붙는다 그랬어요. 개별 서비스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안내조, 환경세 쫘르르 다 붙고 마지막에 고고의 10%가 부가가치세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죠? 우리가 세관에 관세 신고하면서 부가세 신고가 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세관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했어야 됐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를 성립 시기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지급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틀린 문장이 되겠죠.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 납세자의 신고로서 확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법소부인 신고납부 세목을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 납세자의 신고로서 확정이 됐고요. 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 신고도 납세자의 신고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확정권이 과세관청한테 넘어가는 거였죠.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확정권은 과세관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죠.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요한다라고도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납세자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더한 거죠.
이때 이 납세 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 의무자라든지 연대 납세 의무자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용어의 정의였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장난을 치놓기는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건데 이 원천징수 의무에는 가산세 원천징수 내용은 제외한다라는 것도 여러 번 강조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이고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 공제값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최대값을 2천만 원으로 합니다. 자, 1번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 일용 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용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요.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 6% 곱하기 1-55%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바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55%가 바로 근로소득세액 공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소득세율인 6%를 쓴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15만 원의 의미가 근로소득 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있는데 우리가 총급여 구간별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적용하죠. 똑같이 55%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도 이제 일반적으로 55%를 근로세액 공제해 주는 건데 한도 규정이 있는 거겠죠. 자, 5번.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물을 제공하는 것, 남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이 문장이 틀린 건데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재화가 이동을 할 때 항상 이 위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그 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떼진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탁 붙이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안 붙은 얘가 국내로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됐대요.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이 되게 되면 부가세 있던 게 이제 떼지게 될 건데 언제 떼지게 되냐면 선적 시점에 떼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선적 시점에 떼진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수출의 공급 시기했을 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적일. 그래서 선적되지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안 떼졌어. 그대로 부가가치세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수입이 아니지. 요런 걸 갖고 들어와야 수입이지. 요런 걸 갖고 들어오는 건 수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자, 4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자, 이번엔 6번입니다.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권 관련해서 점포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러 번 연습을 했었는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였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 양도는 당연히 뭐예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 양도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영어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지만 영어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 지상권 등과 양도될 때는 해당 영어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리을 얘기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면 기역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접대비와 기부금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을 했는데 해당 단체가 법인인지 법인이 아닌지에 따라서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볼 것인지 접대비로 볼 것인지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단순한 산학동호회 이런 거면은 거기에다가 복리시설비를 지출하면은 진짜 그냥 복리후생비를 준 겁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잘 보이려고 준 거예요.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본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주가 부담했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법인이 대신 지출한 거예요. 그럼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인의 송금으로도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주주 주머니가 빠방해진 거니까 소득 처분은 배당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죠.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 번째,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세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다. 자, 우리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을 우리가 현물로 제공할 때 뭘로 평가하느냐라는 겁니다. 현물 접대비와 현물 기부금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됐던 사항이었고 자,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요. 자, 현물 접대비와 현물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거 우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다라고 했고 우리가 기부금 중에서 그것이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될 때는 장부가액으로 현물기부금을 평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 기부금 손익의 기속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현금주의였죠. 그래서 4번 맞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차변의 기부금,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때가 송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송금이라고 하냐면은 현금이 실제로 나갔을 때 송금이라고 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나갔을 때 기부금의 송금 산입시효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제 세무 조정이 나왔었던 거 연습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처럼 이렇게 이게 X1년도, X2년도라고 했으면 X1년도에 이런 세무 조정이 나오죠. 야, 돈 안 나갔잖아. 송금 아니야 하면서 미지급금이라는 거 없어. 그리고 이제 X2년도에 실제로 현금이 지출됐을 때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유보금액이 추인되는 이런 구조의 세무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어렵게 세무조정까지 한번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내국법인의 입금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이게 기억, 니은, 차자 다 찾자 막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좀 많이 난이도를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자, 첫 번째 우선 기억.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한다. 자, 우리가 나갈 때 송금이면 그것이 다시 들어왔을 땐 입금이었고, 나갈 때 송금이 아니면 들어올 때도 입금이 아니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법인세는 송금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입금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등 금액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자를 하는 겁니다. 자, 주주한테 주식 10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그만큼 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자본금 5만 원이 사라지겠죠. 10주를 감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감자를 하면서 주는 게 있어요. 반환을 하면서 주는 게 있다라는 거지. 얼마를 줬어요? 지금 문제에서 자본 감소액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본 감소액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 현금 한 3만 원만 주고서는 감자를 한 거지. 그럼 나머지 이 2만 원은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감자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감자 차익은 당연히 대표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감자 차익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 법인세액 중 그 수입 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이걸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부르죠. 자,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부르는데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아시다시피 입금 산입 항목입니다. 왜 입금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시험 문제에서도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냈었고요. 자, 간접 외국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입금해서 송금 차감하면 이제 각소가 나오게 되고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든 아니면 낸 세금에 대해서 뭐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가 되게 되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세전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항상 이제 세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간접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이 장부에 반영된 게 따로 없습니다. 장부에서는 따로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이 회계상 장부에는 반영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반영된 금액이 따로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무조정으로 이게 입금 부분이 세전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간접 외국 납부 세액만큼은 입금 산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전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금 산입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을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입금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채무 면제 이익과 자산 수중 이익은 입금이나 2월 결손금하고 퉁친 만큼은 다시 입금 불산입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2월 결손금하고 퉁쳤으니까 입금에 퉁친 만큼은 산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문제 너무 잘 나왔죠. 우리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요. 직접적으로 찾지를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찾죠. 바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통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억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자,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평가한 거에 대해 평가는 기본적으로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증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박살 기억나세요? 개박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평가증인데요. 유형자산의 평가증인데 법률에 따른 평가증이었으면 세법에서도 오케이야. 오케이예요. 그런데 법률에 따른 평가이익이 아니니까 평가증이 아니니까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인식하는 값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으로 1천만 원을 인식을 했으니까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입금 불산입 1,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임의평가증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액 주주라는 거는 1% 미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를 말하죠. 자, 소액주주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는 1,000만 원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사택 유지비를 내줘도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1% 미만 임원이 쓰는 것과 직원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택 월세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돈 내줘도 된다라고 했었죠. 대신 1% 이상 출자 임원한테 대해서는 빠득빠득 시세대로 월세도 받아야 되고 10원도 내주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한테는 내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되니까 내주고 비용 처리한 거 오케이 인정하고 끝나는 겁니다. 세무조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포르투갈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다. 자, 복리후생비 범위에는 이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자,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송금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비용 처리했고 송금으로 인정받으니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했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 문장 하나하나씩 맞는 문장이냐 동그라미 치는 것과 이걸 계산형으로 풀어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형으로 이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답을 또 찾기 쉽게끔 나왔죠. 그렇죠? 만약에 헷갈리게 해놨으면은 혹시라도 답을 틀리게 했었을 텐데 여러분이 뭐 하나를 뭐 잘못 삐끗했다 하더라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요 9천만 원 답으로 결국은 수렴해서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예제집에서도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아내는 이런 계산형 문제들도 연습을 하셨고요. 그 예제집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도 어렵게는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자, 10번.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죠. 세금이 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 다 연결돼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세목만도 조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서도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조사와 관련해서는요. 부분조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부분조사가 있었죠. 뭐 돈 돌려주려고 보는 거, 환급금 돌려주려고 보는 이런 부분조사도 있었고 납세자한테 불리한 부분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납세자한테 불리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 이상 초과할 수 없었고요. 납세자한테 유리한 부분조사는 횟수와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번 같이 풀었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에서 해당 이 부분조사는 납세자한테 불리한 부분조사예요. 납세자에게 불리하죠. 명의위장인지 차명계좌 이용해서 세금 탈루했는지 막 이런 거 확인하는 거니까 불리한 부분조사죠. 불리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죠. 자, 이거는 이미 기출에도 한 번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엽적이라 하더라도 잘 찾아내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저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국세 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할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부분조사 이렇게 납세자한테 유리한 부분조사도 있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즉시삼각의제. 주제 자체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주제인데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이건 그냥 주는 문제였죠. 바로 수입적 지출. 줘놓고선 딱 자본적 지출이다. 에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았겠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즉시삼각의제라 함은 자산 처리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손비 처리됐을 때 세법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은 감가상각비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손비 처리될 때 이제 수선비라는 이런 계정 과목들을 사용할 텐데 세법에서는 이거를 감가상각비 해상했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즉시삼각의제인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있었는데 이렇게 손비 처리했을 때 감가상각비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래 송금 인정 끝.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상각시부인하지 않고 그래 송금으로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액수선비였죠. 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년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비 인정한 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즉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본다라는 건 자산 처리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서 감가상각비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맞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 이 예외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액수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손실. 얘네들은 그냥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끝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즉시삼각의제는 이제 이렇게 다음에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계산형 문제로 내면은 이거는 끝판왕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예제집에서는 이 즉시삼각의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구성해놨으니까 뭐 대응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좀 지엽적이긴 했어요. 답은 이제 2번입니다. 보석하고 자동차는 담보로서 인정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이미 이거는 7급에 며칠 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담배로 납세 담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답을 이제 쉽게 찾아내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1번.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 담보로 인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 기간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 담보가 납세 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맞습니다. 뭐 담보가 이제 금전일 때는 어떻게 되고 담보가 보증서일 때는 어떻게 되고 담보가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로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납세 담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이게 이제 국세 기본법에 있다가 국세 징수법으로 넘어왔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살펴보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이건 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득세법에서는 수입식이 반드시 전부 다 암기하셨어야 됩니다. 이자에 대한 수입식이, 배당에 대한 수입식이, 근로에 대한 수입식이 싹 다 암기하셨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답은 4번이죠. 공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약간 치사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무조건 놓치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법인세의 사업 연도와 소득세의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반드시 암기하셨어야 됐던 부분이죠. 설립 등기일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사업연도 신고를 해야 할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자, 법인의 사업연도는 1순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정해져 있고 2순위가 신고였습니다. 3순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죠.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은 예상 문제에서도 냈던 문제인데요. 당연히 개업과 폐업은 소득세 과세기간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업을 했든 폐업을 했든 개업 시점부터 사업소득이 나오는 거고 폐업 시점까지만 사업소득이 나오는 것뿐인 거지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무조건 픽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자,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자,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정납부기한이라는 게 이제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거죠. 자,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로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독촉장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가 독촉이 생략되는 경우가 바로 물적납세 의무자한테는 독촉이 생략이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맞는 문장이고요. 자, 세 번째, 납부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연습을 하셨고요. 자, 네 번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이 연장이 되면 그 연장 기간까지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잔여기간에 대해서 진행하겠죠. 그래서 중단이 아니라 정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16번이요. 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대송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 이제 대송금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를 먹을까 회를 먹을까 신경 쓰이는 거 있었죠. 회식할 때. 얘네들은 무조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송금이었고 나머지 대손 사유는 사유가 발생을 하고 반드시 결산서상 반영을 해야지 송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 무조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송금이고요. 그다음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했었어야지만이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솔직히 너무 쉬운 거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7번. 자,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비슷하게는 예전에도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여러분이 모의고사 이제 그 기출문제집에서도 했었고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관련된 문제를 비슷하게 한 두 번을 다 구성을 해서 출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업사업자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즉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전체 매입세액에서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전체 값에서 빼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직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직접 찾아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우선 10이 있고요. 그 다음 이 공통매입세액 중에서는 면세사업이 얼마큼을 사왔느냐 하고 찢어내시면 되죠. 자, 우리가 매입세액 갖고 있는 거는 직전으로 찢어요? 해당으로 찢어요? 해당으로 찢어요. 이 문제는 너무나 고맙게 그냥 해당만 줬어. 그러니까 찢는 건 문제될 것도 없죠. 그래서 전체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8만 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18만 원이라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18번입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그 다음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시부가 후 추가 발생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냈고 그다음에 몇 번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수시부가 있었을 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었죠. 자, 소득세법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수시부가 후 추가 발생 소득이 있으면 확정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놨고 법인세법에서는 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 차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자라고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그렇죠? 우리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증여도 있고 양도도 있어서 제척 기간도 서로 맞춰버렸고 이 신고 기한도 맞춰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맞춰서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죠. 긴 쪽에 맞춘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도는 예정 신고는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증여에 맞춰서 3개월.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이 됐습니다. 자, 3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조정 부십사 청구할 수 있다. 너무 쉽다. 과세조정 부십사 청구 30일이죠. 자, 그다음 4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소득세법 문제로 들어갈지 뭐 국세기본법 문제로 들어갈지 뭐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두 개 혼합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다음 공급 대가가 이제 확정될 때를 공급 시기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당연히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공급 시기가 바뀌어요. 언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로 바뀌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틀렸고요. 자,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2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뭐 그 헬스클럽의 뭐 연간 그 연회비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상표권 관련해서 2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을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잘라서 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네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계 완중 얘네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완은 인도 용역은 이제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요 시점으로 공급 시기가 소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요것도 많이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자료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저희 예제집에서도 있는 문제였는데요.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기타 소득금액의 종합과세 여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금액이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이 있었습니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게 이제 로또 같은 게 그랬고요. 자, 그다음 이제 원천징수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종합과세 쪽으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대부분이 조건부 분리과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뇌물 등을 제외하고 더해서 전체적으로 300만 원 이하면은 요 가운데 부분을 분리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의제필요 경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번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가 30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산재권이라든지 영업권 양도를 하게 되면 60% 의제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실제 필요 경비와 의제 필요 경비 60%죠. 3, 6, 18. 그러면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에서 180 빼니까 120이죠. 자, 여기에 들어옵니다. 선택적 분리. 자, 그다음 문예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60% 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있죠. 어떤 걸로 예를 들었었냐면은 내가 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다가 거기서 무슨 라디오 시대에서 뭐 그 글 써가지고서는 뭐 상금을 주기로 한 대회가 있어가지고 글을 하나 써서 보내가지고 뭐 상금 100만 원을 탔다. 그럼 60%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을 찾아내면 300에서 실제 필요 경비와 그 다음 60% 의제 필요 경비를 차감하시면 또 똑같이 12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일시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60% 의제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기타 소득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시면 되겠죠. 4, 4, 16, 46에 24, 60% 의제 필요 경비. 그러면 160이 기타 소득 금액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 직무발명 보상금은 이것이 이제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이제 기타 소득일 수도 있죠. 퇴직 후에 받으면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개 합산해서 한 해에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400만 원이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더한 값이 3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니까 3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분리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종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 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 필요 경비까지 다 제외한 값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은 400만 원이 됐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형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뭐 이게 시험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좀 눈에 안 보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또 복습해서 보면 다 아는 건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한 번에 붙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한 번에 안 붙으시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응시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세법 공부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 다음에 세법 공부하면서 중간에 재밌을 때도 있었고 재미없을 때도 있었고 내가 공부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 전날엔 어땠죠? 시험 전날에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여러분이 항상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요. 시험 전날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되든 상관없이 시험 전날 나는 분명히 딴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시험 중간에도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